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근데 조소영 PD 이거 간식 이런 식으로 이거 서비스하도록 돼 있나? 매뉴얼 같아 매뉴얼. 스튜디오에서 내리라 그럴까요? 테이프 돌리고 테이프 이상한 쪽에 돌려. 감정이입들을 하시네요. 아니 근데 이게 참 마카다미아 이게 뭐라고 먹어보니까 별 맛이 안 나요. 원래 이런 맛인가? 전 오늘 처음 먹어보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항상 이게 이렇게 잘라져서 나오는 것만. 왜냐하면 마카다미아가 이제 그 너트 종류 중에 제일 비싸대요. 그래서 1등석에는 이게 나가고 우리들이 타는 이코노미석에는 이제 꿀탕콩이 나오는 꿀탕콩이 나오는데 이런데 꿀탕콩이 더 나은데요 지금? 그러니까 꿀탕콩이 더 나아.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주제는 뭔가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런데 말입니다. 계속 그러실 거죠 오늘. 그건 아니고요. 아, 진짜. 오늘의 주제 그것이 네. 알고 싶다. 저희 집에서는 저희 집사람이랑 장모님이 그렇게 그것이 알고 싶다. 그 토요일 그 밤 시간만 되면 꼭 그걸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두 분은 그 알 페인이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것이 알고 싶다 페인. 이게 여름이면은 참 매주 거의 난장특선 수준의 무시무시한 사건들을 해주는데 그래서 참 작년 여름에 그것이 알고 싶다 진짜 열심히 봤네요. 야, 이 언제 시작했나 찾아보니까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 92년도인가요? SBS가 개국하고 바로 그 다음에 이제 방영을 시작했고요. 비슷한 시기에 사실 그 시사 프로그램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그러니까 추정식분은 사실 이제 80년대에 생긴 거지만 이제 잠시 뭐 정치적인 압력으로 인해서 중단이 됐다가 90년도에 다시 이제 방영이 재개됐고요. PD 수첩도 90년도에 생기고 그것이 알고 싶다도 92년도에 방영이 되고. 사실 처음에는 오컬트 아니었습니까 거의? 그렇죠. 처음에는 진지한 시사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좀 UFO, 뭐 외계인이라든지 뭐. 그러니까 프로그램 제목 자체가 네. 미스터리 다큐멘터리 문성근의 그것이 알고 싶다였어요. 초창기에 이렇게 제작을 할 때 MC 후보가 이제 강력하게 올라온 게 박근영 씨랑 문성근 씨였대요. 박근영 씨는 추리 소설을 이렇게 들고 오는 열의를 보였다고 해요. 진행자를 예, 그렇죠. 네, 나름의 이제 오디션에 네.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해갖고 왔군요. 그렇죠. 이게 뭐 미스터리 프로그램이니까. 그리고 이제 문성근 씨는 아직 그때는 이제 좀 젊은 배우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렇게 긴장을 타고 딱 왔는데 이제 신선한 얼굴을 원하는 제작진이 문성근 씨를 낙점했다고 하는데요. 당시에는 그럼 뭐 여름에 갑자기 어디 폐가 같은 데 가서 귀신이 나온다든지 뭐 이런 걸 추적하고 뭐 이런 것도 했나요? 아 그런 것도 했고요. 진짜요? 네. 드라큘라 특집 뭐 이런 거 때는 드라큘라 특집도 있었어? 그렇습니다. 야. 진행자가 관 속에 들어가서 관 뚜껑이 닫히는 걸로 이렇게 클로징이 네. 됐었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네. 그것이 알고 싶다의 그런 시절이 있었다라고 기억도 안 날 정도로 그때 당시 이미 이제 PD 수첩 같은 정통 시사 프로그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나름대로 좀 차별화를 해보자. 이래서 이제 송진아 작가가 이제 자신 특유의 어떤 드라마적인 스토리텔링을 가미를 해서 좀 이렇게 차별화된 소프트하고 뭐 흥미로운 주제 위주로 하지만 분석만큼은 시사 프로그램답게 뭐 좀 심층적으로 다뤄보자 해서 탄생한 게 이 프로그램이었죠. 그것이 알고 싶다 하면은 떠오르는 그 스튜디오 이미지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공간이 굉장히 네. 약간 2층 같은 약간 계단을 타고 예, 올라가면은 책장에 막 책이 막 꽂혀 있고. 네, 세트 자체를 약간 탐정 사무실 같은 느낌으로 꾸몄다고 해요. 아, 이게 탐정 사무실을 모티브로 한 거군요. 그리고 문성근 씨 같은 네. 경우도 네. 그 영화 JFK에 나오는 네. 케빈 코스트너가 형사지 않습니까? 네. 예, 케빈 코스트너 이미지를 떠오르고 캐스팅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안경도 케빈 코스트너가 썼던 안경과 최대한 흡사한 거를 하고 의도된 건데 마치 문성근 씨가 한 템포씩 늦게 고개를 돌린다고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말고 이런 식으로 고개를 돌려서 다시 이야기를 하는 식의 연출이 시사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전문 MC가 있다라는 것도 독특했고 PD 수첩에서 항상 그래서 자, 이 사건을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그건 너무 경찰청 사람들이고 하여튼 좀 어색하게 진행하는 게 네. 하나의 약간 트레이드 마크처럼 됐는데 그게 시사고발 이제 프로에 정통 시사 프로그램이 뭔가 이렇게 정체성인 것 네. 마냥 네. 고스랬는데 어둑어둑한 세트에 핀 조명이 4개가 딱 떨어져 있고 네. 4명의 사람들이 서 있고 네.
첫 번째 용의자 김모 씨. 그러면 이제 클로즈업이 딱 들어가고 그런 식의 연극적인 연출. 네. 초창기에 문성근 씨가 하셨을 때 굉장히 파격적이었잖아요. 네. 갑자기 스튜디오에서 막 걸어 나오고 시사 프로그램 MC가 막 움직이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문성근 씨도 굉장히 독특한 연극적인 그 그렇죠. 뉘앙스를 원래 이제 사용을. 연극 배우, 그렇죠. 연극 오래 했기 때문에. 네. 심지어 그 컨셉으로 라면 광고도 찍으셨어요. 그래요? 그 뭔가 그 컨셉으로 네. 라면에 들어있는 MSG. 아, 이 그게 라면 광고였나요? MSG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라면 광고가 있었어요. 근데 어. 그 당시만 하더라도 MSG가 뭔지 다들 몰랐으니까 MSG가 뭐냐? 농담삼아 문성근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첫 회가 그놈 목소리라는 영화의 그 유괴 사건의 네네. 소재였잖아요. 아, 그게 첫 회가 네, 그 방송이었어요. 그 사건을 다룬 거였군요. 그래서 사실 미제 사건도 굉장히 큰 네.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에 뭐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이라든지 뭐 그놈 목소리 같은 그런 작품들이 그것이 알고 싶다의 구성에서 굉장히 많은 단서를 얻은 그런 실화 영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때까지 지지부진했던 수사에 탄력을 받는다라거나 이것으로 이제 많은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제보를 함으로써 네. 이때까지 미처 찾지 못했던 단서를 얻는다거나 하는 일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또 초창기부터 줄기차게 깐 주제 중에 하나가 종교예요. 아, 그렇죠. 사실 그것이 알고 싶다가 초유의 그 방송국이 이렇게 점거 직전에 이르는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기억나시나요? 당시에 저는 네. 그 취재를 갔었어요. 아, 진짜요? 2000년대 초반이었을걸요? 뭐야고 SBS 그 난리가 나갖고 네. 거기 가서 막 사람들이 몰려들고 막 해갖고 경찰들 출동하고 거기 네. 이제 취재를 갔었어요. 그 현장에서. 그래서 취재 현장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저 그 사람들한테 막 딱이 맞을 뻔도 하고 장난 아니더라고. 진짜 무섭더라고 그 사람들. 그렇죠. 정말 지금 생각해도 오싹합니다. 어제 제가 거기서 몰매를 맞았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서 네. 잘 빠져나갔는데 하여튼 그 정말 무서운 그 종교 집단과 네. 맞짱을 뜨는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면서 우리나라에 네. 이단 종교가 저렇게 많구나라는 거를 저는 느꼈거든요. 어떤 종교 집단에게 한번 이렇게 방송국이 털려보지 않은 시사 프로그램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죠. 사실 전성기 때 PD 수첩도 한번 방송국이 털려서 갑자기 뭔가 동물의 왕국 같은 게 송출되었던 방송사고가 있었죠. 방송사고도 네. 있었고요. 그러니까 종교 집단은 갑자기 나온 게 기억나네. 네. 정말 그 건드리면 큰일 나는데 네. 그것이 알고 싶다는 그렇게 검거된 다음에도 네. 약 올리듯이 거의 시리즈로 계속 후속 취재를 통해서 몇 년 뒤에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하면서 또 보여주고 이런 네. 기획도 굉장히 좋잖아요. 네. 제일 유명했던 게 이제 JMS라고 정명석 교수. 그렇죠. 아, 예. 정명석. 네. 그 해외까지 가서 이제 네. 성희롱하고 네. 여신도들을 이제 성놀이개로 삼은 이런 것들을 이제 해외까지 찾아가서 네. 취재를 하는. 네. 그것이 알고 싶다 주제들을 보면요. 네. 이게 말하자면 오락가락 줄타기를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강약 조절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건 이제 중요한 사회 이슈를 다루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조금 중요한 사회 이슈는 아니지만 뭔가 흥미 위주의 어떤 그렇죠. 사람들의 구미를 확 당길 만한 걸 한 번씩 해주고 왔다 갔다 줄타기를 하면서도 재밌는 건 뭐냐면은 흥미 위주의 프로그램을 다룰 때하고 똑같은 문법으로 중요한 이슈를 접근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변하지 않는 그렇죠. 화법. 노인 학대 사건이 터졌다 그러면은 추정 60분이나 PD 수첩은 지난 4월 25일 뭐 어느 동에서 터진 노인 학대 사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분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저희도 취재를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그것이 알고 싶다는 일단 재연 화면부터 쫙 들어가면서 네. 행복해 보이던 가정 아무도 70노인의 남모를 고통이 있었다는 걸 알지 못했어. 이런 식으로 들어가거든요. 굉장히 흥미 위주의 문법.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 이슈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 되니까 이 프로그램을 본다가 아니라 그냥 이번 주는 뭐 하나 하고 보다 이거 뭐야 내가 알아야겠는데? 라고 사람들을 잡아끄는 문법이 네. 있는 거죠. 땅콩 해양편을 네. 통해서 단순히 이제 땅콩 해양 또는 백화점 그 VIP 모녀 네. 그 케이스만 들여다보고 끝난 게 아니고 네. 그렇다면 이제 재벌 2세라든지 어떤 그렇죠. 이 사람들이 20년간. 무리를 일으키고 그 이후에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를 다 찾아보고 네. 정리를 해서 3호 법칙이라든지 뭐 징역 3년에 네. 집행유예 5년을 받다. 그리고 얼마 뒤에 뭐 보석이든 뭐 사면돼서 나오더라. 이런 것까지 휠체어타고. 체크하고 당시 판결에 대해서도 네. 전문가들을 직접 스튜디오로 초대를 해서 이게 제대로 된 거냐. 전문가들 의견을 보여줄 때도
접근법이 굉장히 달라요. 이를테면 다른 심층 보도 프로그램들은 그냥 전문가 나오는 화면만 나오면서 네. 이 건은 다른 건들과는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부분 먼저 보여주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는 가끔 이런 거 보여줘요. 이게 말이 돼?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네. 앞에 뭔가 툭 튀어나오는 인간적인 사소한 반응 같은 것들을 네. 굉장히 잘 포착해서 사람들에게 감정적인 어떤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일차적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에 능한 거죠. 저는 그 땅콩회항 그 전문가들 멘트 중에 예전에 어떤 뭐 재벌 2세나 누가 막 사고를 치고 경찰서에 들어가서도 방범창을 파손해 갖고 더 이제 공공 기물을 파손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더 범죄 혐의가 추가돼야 되는데 검사의 어떤 의견에서는 방범창은 다시 이제 끼워오면 네. 복원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처벌을 뺀다는 내용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보고 아니 이게 말이 돼? 이게 너무 어이가 없다. 이거 어느 검사 쓴 거야? 막 이러면서 그런 정말 우리 인간적인 반응 그런 걸 네. 보면서 더 와닿더라고 진짜. 저는 궁금한 게 네.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는 작가가 써주는 건지 아니 본인이 그냥 이 타이밍에 한번 해줘야 돼 이러고 하는 건지. 대본이겠죠. 네. 근데 이제 네. 김상중 씨의 그 절묘한 네. 그 뉘앙스와 네. 막 리듬 조절 이런 네. 것들을 통해서 이제 맛깔나게 살리는 거죠. 그렇죠. 이게 우리가 흔히 그런데 말입니다. 요것만 기억하는데 네. 요거 상황마다 좀 달라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툭 던지듯이 하는 그리고 이제는 또 응용을 해서 그런데요. 힌트도 있어. 그런데 해서 내 말입니다가 나오겠구나 하는데 네. 그런데요. 사실 땅콩호양 편 보다가 조금 흠칫했던 게 이렇게 검찰 조사를 받으러 온 대한항공 여승무원 네. 그러니까 해당 사건의 당사자였던 여승무원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렇게 웃어 보이는 부분만 그러니까 네. 웃는 입만 이렇게 블러를 풀고 다 있었단 이제 말이죠. 뿌옇게 처리했는데 이 부분만 이렇게 보이게 네. 이렇게 씩 웃는 게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굉장히 그 여승무원이나 대한항공 쪽을 굉장히 비난하고 네. 이렇게 화도 나고. 신상털기라고 하죠. 네. 예, 그런 행동을 예. 좀 유도하는 듯한. 네. 그래서 사실 이 여승무원이 어떤 반응을 했고 어떤 모습을 보였고 하는 거를 계속 지켜봤던 제작진들이라면은 저 웃음이 정말 뭔가 어떤 의도가 있는 웃음이 맞아라고 확신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근데 사람이 아무리 황망하거나 정신이 없는 일이 있어도 시종일관 얼굴을 찡그리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하물며 상갓집 상주도 그런데 이 웃는 장면만을 딱 툭 던진 거잖아요. 되게 비열해 보이는 웃음 하나만을. 그 비슷한 사례가 또 있었어요. 이제 조현아 부사장이 네. 검찰 출두할 때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어느 순간 눈을 딱 치켜들 때 그걸 잡은 거죠. 그 순간을 네. 잡아갖고 저거 봐라. 오마이뉴스 고개를 그렇죠. 숙이고 있는 것 같지만 저 불알인 거 봐라. 알고 보면 니들 다 두고 보자. 다 죽었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면서 사실 굉장히 회자가 되고 SNS를 통해 돌고 했는데 네. 저는 그게 조현아 부사장이 과연 니들 두고 봐라 다 죽었어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왜 숙이고 있다가 이제 앞이 이제 뭔가 뭐 궁금하거나 아니면 앞에 어떤 상황이 살짝 보기 위해서 살짝 들었다가 이렇게 한 게 아닐까 싶어요 저는. 여승무원의 그 미소를 이렇게 클로즈업 하듯이 이제 입술만 깨끗하게 보여준 거는 진짜 그 어떤 저널리즘이 늘 그 선택해야 되는 어떤 윤리적인 고민의 문제를 굉장히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장면을 딱 보여주면은 이게 내 쌍에서 이 장면만 분명히 캡처해서 돌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는 어느 정도 알고 연출을 한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더 널리 회자되게 만들려는 의도도 있었겠지만 과연 그 선택이 얼마나 뭐 윤리적인 고민에 의해서 나온 것인가 하는 문제들은 늘 이제 안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는 생각이 해요. 인신공격으로까지 이어지는 가령 뭐 살이나 빼지 이런 글도 봤어요. 개인한테만 어쩌고저쩌고 악마라느니 요걸로 하고 끝나버리면 굉장히 뭔가 허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순간적인 분노를 표출하고 한 사람을 악마로 만들고 끝나면은 그 뒤에 또 그런 문제들이 또 일어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또 다른 사람이 또 이제 복잡하게 얽힌 것들의 진실은 그렇게 한 컷만으로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구석들이 많잖아요. 네. 어떤 센세이션이라는 터치를 다 빼고 선비처럼 만들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계속 꾸준히 그 괴물을 잡기 위해 괴물이 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은 거의 그것이 알고 싶다가 원탑 독주 체제로 가고 있고 예. 나머지들은 약간
지지부진하고 네. 그렇게 된 상황 같아요.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게 PD수첩이 이제 광우병 사건을 보도하는 네. 게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됐잖아요. 촛불 시위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거기에 놀랐던 이명박 정권이 본격적으로 이제 그런 저널리즘 프로그램들을 이제 탄압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사실 그때가 그것이 알고 싶다가 가장 사회적인 이슈에서 거리가 멀어진 때였어요. 그때 한창 그런 좀 남녀특집 무리다라는 표현을 들을 정도로 뭐 강력범죄, 뭐 미제 사건, 뭐 이런 것들을 위주로 많이 다루던 때여가지고 실제로 2012년이 대선과 총선이 일어난 네, 해였는데 가장 정치적인 격변기였는데 모 신문에서 이제 각 시사 프로그램이 다뤘던 아이템들을 이제 통계를 내보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는 정치적인 아이템이랄까 이런 것들을 거의 다루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가 사실 언론 파업도 있고 가장 탄압을 심하게 받았던 때인데 오히려 이제 그런 좀 대중적인 이슈에만 너무 치우친 것이 아닌가. 그 이후에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탄압의 결과로 다른 시사 프로그램이 이제 다 약화된 가운데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가 이제 지금에서라도 이제 자꾸 사회적인 의제 이런 것들을 늘려나가는 거는 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가 원탑으로 살아남게 된 이유는 역설적으로 지상파 프로그램 중 가장 그 상업적인 민영방송이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희가 지난번에 다뤘던 펀치의 박경수 작가처럼 민감한 주제를 계속 끊임없이 건드리는 작품도 어쨌건 간에 시청률로 입증을 하면은 건드리지 않는 거거든요. 8시 SBS 뉴스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계속 그 시간대에서 거두고 있기 때문에 보도 논조를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는 지점도 있고요. 사실 SBS의 그 시사 프로그램이 정말 없잖아요. 뭐 KBS나 MBC에 비해서 너무 약한데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프로그램이 사실 SBS라는 방송사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시사 프로그램인 거죠. 대중성과 이제 사회적인 이슈를 모두 잡는 초창기에는 그런 미스터리로 시작이 됐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덧 우리 사회의 어떤 공분을 대변하는 네.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돼서 위상이 많이 달라졌는데요. 많은 분들이 또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네. 뭐 좀 이상한 것 같다라는 게 있으면 또 제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대한항공, 이 땅콩 네. 해양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뭐 언론사, 신문사도 있을 테고 방송국도 뭐 뉴스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뭐 시사 고발 프로그램이 있을 텐데 네. 굉장히 중요한 그 USB를 갖고 있는 분이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을 찾아와서 그 외 백화점 주차장 갑질 모녀도 네네네. 피해를 당한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생의 누나도 누나, 네. 그것이 알고 싶다에 제보를 했지만 더 웃긴 거는 이 갑질 모녀도 취재 요청하기 전에 먼저 그것이 알고 네네. 싶다 우리가 억울하다라면서 이렇게 그 취재 요청 자기들이 네. 먼저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야 그것이 알고 싶다가 정말 영향력이 대단하고 네. 사람들이 뭐든지 뭐 억울한 일이 생기면 그것이 알고 싶다로 찾아가야겠구나. 우리 시대에 약간 신문고 같은 프로그램이 됐어요. 오.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또 그 어린이집 폭행 사건이 지금 뜨겁게 네네. 이슈가 되는데 네. 다들 사람들이 이거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취재해야 된다고. 게시판에 보면요, 그 어린이집 폭행 사건 이거 해주세요, 다뤄주세요, 취재해주세요라는 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같아도 그래요. 이왕에 내가 억울한 일이 있어서 이거를 좀 누가 보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싶으면은 가장 유명한 곳에 보도를 부탁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엔 그 역할을 PD수첩이 했다라면 지금은 그것이 알고 싶다가 담당하고 있는 거죠. PD수첩이라든지 추적60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정통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좀 무게 있고 성굵은 이슈들을 많이 다뤘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는 초창기부터 굉장히 뭐 저런 것까지 다뤄? 이런 거에 알고 봤더니 뭐 엄청난 사연이 숨어 있는 거였지만 네. 어찌됐건 굉장히 좀 사소해 보이는 그런 사연조차도 다루기 때문에 그렇죠. 가령 더더욱 교통사고에서 네.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일상적으로. 근데 그런 것도 다룬단 말이죠. 그렇죠. 뭐든지 하여튼 해결해 줄 것 같은, 왠지 네. 억울할 때 진짜 가서 얘기하면 일단 다루진 않더라도 들어줄 것 같은. 다른 시사 프로그램들이 어떤 거대 권력과의 싸움에 이제 좀 몰두하고 있을 때 그것이 알고 싶다는 꾸준히 우리 일상 속에서의 어떤 작은 미시적인 권력 관계 이런 것들을 탐구를 하고 탐사 취재를 했기 때문에 더더욱 사람들이 좀 친근하게 느끼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가 어떤 주제를 다룰지 네. 또 굉장히 궁금해하게 만드는. 말미에 이렇게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무슨 사건에 대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이거 뜨면 네. 저 사건 대체 뭐지 싶은 생각도 있고
내가 어떻게 관심이 좀 있던 사건이 있는데 그게 나온다 그러면 막 기대감이 드는 거죠. 어떻게 다룰까. 또 그거를 또 김상준 씨가 굉장히 힘주어서 읽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요번에 나온 게 필리핀에 여행 갔다가 납치되거나 실종된 가족이나 친구가 있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막 이런 식으로. 이게 PD수첩 스타일이고 김상준 스타일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필리핀 여행 갔다가 납치 혹은 실종된 친구나 가족, 친지가 있으신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아니, 이승환 평론가의 약간 비슷한 듯 하면서 뽕기가 있어요. 가족, 납치. 제보를 기다립니다. 이래, 지금. 아니, 근데, 김상중 씨도 그 말하는데 그 뽕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업앤다운이 굉장히 커요, 이게. 잘 모르시는구나. 뽕기라니. 자, 그런데 말입니다. 네. 우리도 이제 그만 프로그램을 정리해야 될 시간이라고 예. 네, 조세영 PD가 시계를 자꾸 가르치는군요. 네. 그런데 말입니다. 네,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 주 엔딩곡은 네.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오늘의 엔딩곡 델리 스파이스의 차우차우를 엔딩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차우차우. 네. 이게 지금 가사가 딱 두 구절로 돼 있어요. 너의 목소리가 들려. 네. 아무리 애를 쓰고 귀를 막아보려 해도 너의 목소리가 들려. 이걸로 끝나거든요. 계속 무한반복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뭐냐, 도대체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계속 들린다는 거냐. 그래서 뭐 사랑 노래로 아는 분들이 있는데 이 노래 사연은 이렇습니다. 이제 델리 스파이스가 정말 처음에 이제 데뷔곡이잖아요. 데뷔하기도 전이죠. 그때 이제 홍대 클럽 같은 데서 공연을 하고 막 이랬는데 90년대 중반에 어느 뭐 잡지사인지 신문사인지 어느 누가 기자가 그걸 보고 혹평을 쓴 모양이에요. 어디가 잡지나 어디에. 이 델리 스파이스라는 밴드의 공연을 봤는데 이거 뭐 기본도 안 돼 있고 연주도 못하고 개판이더라. 노래도 못하고 개판이더라. 그래서 평을 해놓으니까 그걸 보고 이 김민규 씨가 굉장히 충격을 받아갖고 잠이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려고 하면 계속 혹평의 문구가 떠오르고 그 기자가 마치 말하는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 같은 그 혹평이 자꾸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노래로 만든 게 너의 목소리가 들려 차우차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언론이 얼마나 이제 말하자면 펜의 힘이 굉장히 센데 네. 이 힘을 얼마나 잘 써야 하는지 정말 누굴 비판하더라도 신중하게 정말 문제가 있으면 비판하고 공연이 뭐 어디가 어때서 안 좋았다는 그래도 아티스트를 비판하니까 그런 훌륭한 노래가 나오는군요. 대부분은 그냥 네. 죽여버릴 거야, 부셔버릴 거야 막 이런 복수할 거야. 네. 그러고 보니까 그 기자가 굉장히 톡톡한 공을 세운 거네요. 델리 스파이스의 명곡이 탄생하게 된 영감을 불어넣은. 좀 의외네요. 저는 원래 대외 욕심은 웨이크 신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혹시 오늘 뭐 아리아나 그란데 노트북을 성공해 오지 않을까. 아리아나 그란데. 요새 인터넷에 그러는 그 그림 보였어요? 아리아나 그란데 말입니다. 네, 아리아나 그란데 말입니다. 그걸 알았으면 성공해왔을 텐데. 자, 그러면 곡을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아리아나 그란데 말입니다. 뭐야. 이번 주 협찬도서입니다. 30대에 창업해 연 100억 원대 매출을 올리던 혁신 기업가가 어떻게 40대 신용불량자가 되었을까요? 이번 주 협찬도서 이건범의 파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왜 파산의 기록을 읽어야 될까요? 저자는 힘의 노예로 전락해 무엇이 중요한지를 잊어버렸던 시장 논리에 맞춰서 기업을 경영했던 것이 바로 파산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파사사. 댓글을 달아주신 5분께 드리겠습니다. 이 워딩 참 싫은데 잉싸족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련한 일전에 한번 소개드렸던 책 머물고 싶은 남자 떠나고 싶은 여자의 저자 정신과 의사 김수동 씨와 임상심리 전문가 이우경 씨의 새해맞이 심리상담소 강연이 있습니다. 1월 26일까지
한겨레 출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선착순 50명입니다. 이거를 보시자마자 관심 있으신 분들 최대한 빠르게 신청을 해주셔야겠죠. 2월 4일 수요일 오후 7시 20분 구글 코리아 페이시스 진행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